2019년의 마음다짐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진명 씨가 쓴 고구려라고 하는 소설 제3권에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큰 불이 나면 적이 나올 곳은 한 군데뿐이다. 그 앞을 어떤 궁수대가 2만 궁수대가 기다렸다가 쏘아대면 적은 반드시 전멸할 터. 들 곳 없는 요새란 바꾸어 말하면 날 곳 없는 함정이 되는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들 곳이, 들어올 곳이 없는 요새, 천하무적, 누구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를 바꿔 얘기하면 거꾸로 그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날 곳이 없는 함정이 되는 것이다. 최비라고 하는 장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 한 명, 창통이라고 하는 부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연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최비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일을 다 머리로 짤 수도 있고 머리로만 짠 계략은 완전하지도 않다. 최고의 계략이란 우연히 섞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제가 그 마지막 그 문구가 저를 쳤습니다. 진짜로 빛으로 어둠을 뚫고 제게 들어왔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모든 일을 다 머리로 짤 수도 없고 머리로만 짠 계략은 완전하지도 않다. 최고의 계략이란 우연히 섞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가 섞인다고요? 우연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히 섞일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지 우연히 섞이지 않는 건 없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치밀한 계획일지라도 우연이라는 변수가 섞이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도 많이 경험한 바이지요. 여기 연배가 드셨거나 또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죠? 제가 계획하고 계획 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머리로 짜지만 우연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표현을 달리 바꾸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우연을 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나는 운이 좋았어. 나는 행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좀 전에 그 최비 장군이 고구려의 장수 최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히 섞이지 않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표현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삶 자체를 이루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빈이가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런데 과연 인간이 한 점 부끄럼이 없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항상 부끄럼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또 그렇게 되어왔던 것처럼 오늘 감사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게 부끄러움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조금 더 추가로 읽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계략이라도 헛바람이 되고 만다. 헛풍선이 되고 만다. 삼국지를 여러분은 많이 읽으셨겠지만 삼국지에 보면 그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그 대국
그 당시로는 가장 큰 강대국이죠. 위나라의 사마위를 치고자 했습니다. 근데 게임이 돼야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마위가 움직이질 않아요. 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별별 방법을 다 쓰다가 나중에 드디어 미끼를 던졌죠. 그 미끼가 뭐였냐면 호로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호로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호로병. 이렇게 입구는 작고 이렇게 표주박처럼 생겼던 병. 옛날에 술병이죠. 호로병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여자의 그 몸매 또 그 뭐라 그러겠지만 그죠? 이렇게 생겼던 호로병, 표주박. 그런 모습에 생긴 지형을 발견하게 되죠. 제갈공명이. 그래서 유인합니다. 그 호로곡이라고 하는 그 입구로 위나라 군사가 들어가기만 하면 뭐만 막으면 된다. 입구만 막아버리면 된다.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면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 자, 그걸 호로곡의 화공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했죠. 제갈공명은 자신하고 위나라의 그 거대한 군대를 호로곡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겠죠, 당연히.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비가. 삼국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호로곡의 화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조조가 아니 제갈공명이 탄식했대죠. 아무리 내가 계략을 짜도 누가 안 하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늘이 그거를 막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제가 문장까지 한문으로 넣어놨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 일을 꾸미는 게 제인, 사람일지라도 성사, 일을 뭐하는 것은 성공시키는 것은 누구다? 제천,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운이라는 겁니다. 운, 그들이 얘기하는 운, 행운, 누구에게가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없은 건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즘 베트남에서 난리 났죠. 그 핫한 박항서 감독의 얘기를 한번 더불어 생각해 보면 그분은 박항서 집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열심으로 신실하신 교인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으로 그분을 그 오랜 시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이제 늙음하게 그러니까 운동 감독으로서는 늙음하게 한국이 아닌 밀리고 밀려서 그래도 2002년도 히딩크 감독 시절에 수석 코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73일 동안에 국가대표 감독도 지냈고 프로팀의 감독도 지내고 밀리고 상무를 거쳐서 작년은 창원시청의 아마추어 팀 감독까지 갔었습니다. 창원시청에서도 올해쯤 이제 작년이죠. 작년으로 따지면 밀려나서 결국은 베트남이라고 하는 이국당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은 전혀 뜻밖의 우리는 기적의 꽃을 봅니다. 가장 전성기에 활짝 핀 그 꽃에서 내뿜는 그 향기로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로 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게 여러분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참으로 좋겠지만 삶이라는 것은 박항서 감독이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인생 60 가까워져서 그 빛의 절정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 매년 한 해 한 해마다 그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도란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 과정 중에 2019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2019년에 향기를 뿌릴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2019년에 인내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도 있는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합력하여 모든 것으로 완성시킨다는 것. 결국 내가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데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지막은 무조건 결과가 좋은 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인삼과 산삼이 어떻게 틀려요? 인삼과 산삼. 인삼이 뭔고 산삼은 뭔지 아시니까? 인삼과 산삼은 DNA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데죠. 똑같은 씨앗을 그냥 평지 좋은 곳에, 환경이 좋은 곳에 인간의 손길을 느껴가면서 그 인간의 도움으로 크는 그것을 인삼이라고 얘기합니다. 반해서 산소 깊은 곳에 그냥 뿌려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 삶을 우리는 산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삼과 산삼은 효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리고 또 하나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보고 느꼈는데 우리 속에 암이 있다. 저분이 암이 걸렸대. 암으로 진단을 받으려면 세포가 최소한 몇 년은? 15년은 지나야, 그 암세포가 15년이 지나야 드디어 이제 그게 우리 눈에 병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산삼도 똑같답니다. 산삼도 적어도 10만이가 이거 산삼이다 라고 보일 정도 되려면 몇 년은 지나야 된다. 최소한 15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15년이 걸린다. 그 이후부터는 뭐 수십 년짜리도 있고 수백 년짜리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수십 년, 수백 년 된 거는 인간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인삼이었다면 6년간이 최고 아니에요? 6년간? 6년만 지나면 다 뽑아야 되니까 더 이상은 그게 다 놔두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산삼은 최소한 15년이 돼야 산삼이라는 표시가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야 가치가 엄청나지는 거 아니에요? 효능이, 약효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쟁인데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삼으로 만들고 싶으실까? 아니면 산삼으로 만들고 싶으실까?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자꾸 이제 아버지 뜻을 바꿔야죠. 아버지, 나는 20년짜리 산삼 안 되고 싶어요. 그냥 2년간으로 빨리 뽑아갖고 그냥. 그죠? 혹시 그 기도하는 거 아닐까? 새해 첫날부터 그 기도와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 확신하건대 성경 맨 앞부터 맨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봐라, 요셉을 봐라, 다윗을 봐라, 신약에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봐라. 인삼이냐 산삼이냐 답해보세요. 뭐예요? 그분들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인삼이었어요? 산삼이었어요? 오시긴 되게 잘하셔. 근데 왜 기도는 거꾸로 하셔? 빨리 피해달라고? 산삼이죠. 향치입니다. 약효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 삶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잖아요. 결국 그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나에 국한돼서 한다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러시아의 레닌 혁명으로 들어가서 100년도 채 가지 않고 망했을까요? 그런데 왜 중국의 공산당은 지금도 저렇게 끝까지 잘 가고 있을까? 뭐 얘기 요인을 따지면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서 뭐 엄청난 얘기가 있겠지만 그냥 쫙 단순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 본다면 러시아는 무식했다.
혁명을 하는 밑에서 뒤집는 그 세력들이 머리에 든 게 없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모택동부터 따져서 그들은 치열했습니다. 치열했다고. 그것만이 결국은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삶을 이끌어냈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지난 25일 날 우리 영화 봤던 밴딩 디 아크를 이어서 잠깐 보시면서 설교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잠깐 지난번을 기억 한번 해보면, 지난번 영화 제목이 뭐였어요? 밴딩 디 아크.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디 아크가 영어 단어로 ARC입니다. ARC. 아크. 재우야, 아크가 뭐라고 했지? 아크가 뭐라고 했어? ARC. 호. 정확히는 호입니다. 호. 원이라는 것도 되고 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따지면 이제 디아크 그러면 뭐 활? 이렇게 휜다는 거죠. 근데 휘는 건데 항상 휘는 게 정의를 향해서 휜다 라는 뜻에서 밴딩 디아크인데, 여기 동영상에서는 해석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방주 구부리기라고 아까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보면서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그 번역해서 자막을 만든 사람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방주는 ARK입니다. ARK, 뒤에가 K. 근데 우리가 했던 밴딩 디 아크 할 때 아크는 ARC예요. 이게 틀리니까 미리 감하면서 보는데, 저기 2분 45에 2분 45. 오케이. 45. 됐습니다. 어때? 거기서 됐어. 거기 우리 출발. This is not my mother, but during the Korean War, my mother literally took her own sister, her younger sister, on her back and walked at least part of the way to escape Seoul during the Korean War. Now, through a series of miracles, my mother and father both got scholarships to go to New York City. They actually met in New York City and got married in New York City. My father, too, was a refugee at the age of 19. He left his famil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escaped through the border, and never saw his family again. Now, when they were married and living in New York, my father was a waiter at Patricia Murphy's restaurant. Their aspirations went up. They understood what it was like to live in a place like New York City in the 1950s. Well, my brother was born, and they came back to Korea, and we had what I remember as kind of an idyllic life. But what was happening in Korea at that time was the country was one of the poorest in the world, and there was political upheaval. There were demonstrations just down the street from our house all the time. Students protesting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And at the time, the aspirations of the World Bank Group, the organization I lead now, were extremely low for Korea. Their idea was that Korea would find it difficult without foreign aid to provide its people with more than the bare necessities of life. So the situation is Korea's in a tough position. My parents have seen what life is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y got married there. My brother was born there. And they felt that in order to give us an opportunity to reach their aspirations for us, we had to go and come back to the United States. Now, we came back. First, we went to Dallas. My father did his dental degree all over again. And then we ended up moving to Iowa, of all places. We grew up in Iowa. And in Iowa, we went through the whole course. I went to high school, I went to college. And then one day, something that I'll never forget. My father picked me up after my sophomore year in college, and he was driving me home, and he said, "Jim, what are your aspirations? What do you want to study? What do you want to do?" And I said, "Dad, my mother actually was a philosopher and had filled us with ideas about protest and social justice." And I said, "Dad, I'm going to study political science and philosophy, and I'm going to become part of a political movement."
My father, the Korean dentist, slowly pulled the car over to the side of the road. He looked back at me and he said, Jim, you finish your medical residency, you can study anything you want. Now, I've told this story to a mostly Asian audience before. Nobody laughs. They just shake their head. Shake their head, of course. So, tragically, my father died at a young age, 30 years ago, at the age of 57, which happens to be how old I am right now. And when he died in the middle of my medical and graduate study, you see, I actually got around it by doing medicine and anthropology. I studied both of them in graduate school. But then, right about that time, I met these two people, Ophelia Dahl and Paul Farmer. And Paul and I were in the same program. We were studying medicine and at the same time getting our PhDs in anthropology. And we began to ask some pretty fundamental questions. For people who have the great privilege of studying medicine and anthropology, I had come from parents who were refugees. Paul grew up literally in a bus in a swamp in Florida. He liked to call himself white trash. And so we had this opportunity and we said, what is it that we need to do? Given our ridiculously elaborate educations, what is the nature of our responsibility to the world? And we decided that we needed to start an organization. It's called Partners in Health. And by the way, there's a movie made about that. There's a movie that was just a brilliant movie that made about it called Bending the Arc. It launched at Sundance this past January. Jeff Skoll is here. Jeff is one of the ones who made it happen. And we began to think about what it would take for us to actually have our aspirations reach the level of some of the poorest communities in the world. This is my very first visit to Haiti in 1988. And in 1988, we elaborated a sort of mission statement, which is we were going to make a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in health. Now, it took us a long time, and we were graduate students in anthropology. We were reading up, one side of Marx and down the other, Habermas, Fernand Braudel. We were reading everything, and we had to come to a conclusion of how are we going to structure our work. So, O for the P, we called it, a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a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is what it's not. It's not a preferential option for your own sense of heroism. It's not a preferential option for your own idea about how to lift the poor out of poverty. It's not a preferential option for your own organization. And the hardest of all, it's not a preferential option for your poor. It's a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So what do? Well, Haiti, we started building, everyone told us the cost-effective thing is just focus on vaccination and maybe a feeding program. But what the Haitians wanted was a hospital. They wanted schools. They wanted to provide their children with the opportunities that they'd been hearing about from others, relatives, for example, who'd gone to the United States. They wanted the same kinds of opportunities as my parents did. I recognized them. And so that's what we did. We built hospitals. We provided education. And we did everything we could to try to give them opportunities. Now, my experience really became intense at Partners in Health in this community, Caraballo, in the northern slums of Lima, Peru. And in this community, we started out by really just going to people's homes and talking to people, and we discovered an outbreak, an epidemic of 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 This is Melquiades. Melquiades was a patient at that time. He was about 18 years old, and he had a very difficult form of drug-resistant tuberculosis. All of the gurus in the world, the global health gurus, said it is not cost-effective to treat drug-resistant tuberculosis. It's too complicated. It's too expensive. You just can't do it. It can't be done. And in addition, they were getting angry at us, because the implication was, if it could be done, we would have done it. Who do you think you are? And the people that we fought with wer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probably the organization we fought with most was the World Bank Group. Now, we did everything we could to convince Melquiades to take his medicines, because it's really hard. And not once during the time of treatment did Melquiades' family ever say, hey, Melquiades is just not cost effective. Why don't you go on and treat somebody else?
I hadn't seen Melquiades for about 10 years, and when we had our annual meetings in Lima, Peru, a couple of years ago, the filmmakers found him, and here is us getting together. He's become a bit of a media star because he goes to the film openings and he knows how to work an audience now. But as soon as we won, we did win. We won the argument, you should treat 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 We heard the same arguments in the early 2000s about HIV. All of the leading global health people in the world said it is impossible to treat HIV in poor countries, too expensive, too complicated, you can't do it. Compared to drug-resistant TB treatment, it's actually easier. And we were seeing patients like this. Joseph June. Joseph June also never mentioned that he was not cost-effective. A few months of medicines, and this is what he looked like. We call this the Lazarus effect of HIV treatment. Jocelyn came to us looking like this. This is what she looked like a few months later. All right? Now, our argument, our battle, we thought, was with the organizations that kept saying it's not cost effective. We were saying no,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requires us to raise our aspirations to meet those of the poor for themselves. And they said, well, that's a nice thought, but it's just not cost effective. So, in the nerdy way that we have operated partners now, we wrote a book against basically the World Bank. It says that because the World Bank has focused so much on just economic growth and said that governments have to shrink their budgets and reduce expenditures in health,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we thought that was fundamentally wrong. And we argued with the World Bank. And then a crazy thing happened. President Obama nominated me to b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Now, when I went to do the vetting process with President Obama's team, they had a copy of Dying for Growth, and they had read every page. And I said, okay, that's it, right? You guys are going to drop me? He goes, oh, no, it's okay. I was nominated, and I walked through the door of the World Bank Group on July of 2012. And that statement on the wall, our dream is a world free of poverty. A few months after that, we actually turned it into a goal. End extreme poverty by 2030, boost shared prosperity. That's what we do now at the World Bank Group. And I feel like I have brought 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to the World Bank Group. But this is TED. And so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concerns and then make a proposa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w you guys know so much better than I do, but here's the thing that concerns me. What we hear about is job loss. You've all heard that. Our own data suggests to us that 2/3 of all jobs, currently existing jobs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lost because of automation. Now you've got to make up for those jobs, right? Now one of the ways to make up for those jobs is to turn community health workers into a formal labor force. That's what we want to do. We think the numbers will work out. That as health outcomes get better and as people have formal work, we're going to be able to train them with the soft skills training that you add to it to become workers that will have a huge impact. And that may be the one area that grows the most. But here's the other thing that bothers me. Right now, it seems pretty clear to me that the jobs of the future will be more digitally demanding. And there is a crisis in childhood stunting. So these are photos from Charles Nelson, who shared these with us from Harvard Medical School. And what these photos show, on the one side, on the left side, is a 3-month-old who has been stunted. Not adequate nutrition, not adequate stimulation. And on the other side, of course, is a normal child. And the normal child can have all these neuronal connections. Now the neuronal... 여기 잠깐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림. 이게 머리 뇌입니다, 뇌 사진. 지금 이쪽에 왼쪽에 있는 뇌 사진이 3개월 된 아이 사진인데 발육부진이라는 거죠. 엄마가 못 먹고, 그죠? 그 힘든 상황에서 나서 애가 지금 제대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머리 뇌 자체에 지금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오른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뇌의 그 시냅스 차진이라는 거죠. 쇼크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부모가 진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발육이 부진되면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금 이분 얘기하는 게 저 상태로 어떤 교육이 되겠냐 이 말이죠. 저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을 해갖고 뭘 해도 저들은 일도 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그냥 지나갈까봐 제가 멈췄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3개월짜리 아이의 뇌 사진. 자, 예. Is a normal child. And the normal child has all these neuronal connections. Now, the neuronal connections are important because that is the definition of human capital. Now, we know that we can reduce these rates. We can reduce these rates of childhood stunting quickly, but if we don't, India, for example, with 38% childhood stunting, how are they going to compete in the economy of the future if 40% of their future workers cannot achieve educationally, and then certainly we worry about achieving economically in a way that will help the country as a whole grow. Now, what are we going to do? 78 trillion is the size of the global economy. 8.55 trillion are sitting in negative interest rate bonds. That means that you give the German central bank your money, and then you pay them to keep your money. That's a negative interest rate bond. 24.4 trillion in very low earning government bonds. And 8 trillion literally sitting in the hands of rich people under their very large mattresses. What we are trying to do is now use our own tools. And just to get nerdy for a second, we're talking about first loss risk debt instruments. We're talking about de-risking, blended finance. We're talking about political risk insurance, credit enhancement, all these things that I've now learned at the World Bank Group that rich people use every single day to make themselves richer, but we haven't used aggressively enough on behalf of the poor to bring this capital in. So, does this work? Can you actually bring private sector players into a country and really make things work? Well, we've done it a couple of times. This is Zambia, scaling solar. It's a box set solution from the World Bank where we come in and we do all the things you need to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ors. And in this case, Zambia went from having a cost of electricity at 25 cents a kilowatt hour, and by just doing simple things, doing the auction, changing some policies, we were able to bring the cost down. Lowest bid, 25 cents a kilowatt hour for Zambia. The lowest bid was 4.7 cents a kilowatt hour. It's possible. But here's my proposal for you. This is from a group called Zipline, cool company, and they literally are rocket scientists. They figured out how to use drones in Rwanda. This is me launching a drone in Rwanda that delivers blood anywhere in the country in less than an hour. So we saved lives. This program saved lives. This program made money for Zipline, and this program saved huge amounts of money for Rwanda. That's what we need, and we need that from all of you. I'm asking you, carve out a little bit of time in your brains to think about the technology that you work on, the companies that you start, the design that you do. Think a little bit and work with us to see if we can come up with these kinds of extraordinary win-win solutions. I'm going to leave you with one final story. I was in Tanzania, and I was in a classroom. This is me with a classroom of 11-year-olds. And I asked them, as I always do,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2 raised their hand and said, I want to b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And just like you, my own team and their teachers laughed, but then I stopped them. I said, look, I want to tell you a story. When I was born in South Korea, this is what it looked like. This is where I came from. And when I was 3 years old, in preschool, I don't think that George David Woods,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if he had visited Korea on that day and come to my classroom, that he would have thought that the futur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was sitting in that classroom. Don't let anyone ever tell you that you cannot b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Now, thank you. Let me leave you with one thought. I came from a country that was the poorest in the world. I'm president of the World Bank. I cannot and I will not pull up the ladder behind me. This is urgent. Aspirations are going up. Everywhere, aspirations are going up.
You folks in this room work with us. We know that we can find those zip-like type solutions and help the poor leapfrog into a better world. But it won't happen until we work together. The future you, and especially for your children, the future you will depend on how much care and compassion we bring to ensuring that the future us provides equality of opportunity for every child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이 넘치는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김용 총재의 마지막 멘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희망이 넘치는 미래, 너의 미래가 무엇이냐고 우리의 반문하고 또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은 위로받고 싶고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감정이 불끈불끈 솟아서 뭔가 힘있게 올 한 해를 살고 싶으셨겠지만 결국 마지막 멘트처럼 우리의 미래는 저기 제희고 우리의 미래는 예희고 우리의 미래는 주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들이 살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는 우리 거 다 살고 지들은 알아서 지들이 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아닌 어느 곳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보충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밴딩 대학교 영화를 보고 마무리를 다 못해서 오늘 이제 그 중에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래도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저분의 그 강연, 테드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김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먼저 하면 저분 어머니는 전옥숙 박사이십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면 될 건데 퇴계학 우리나라의 퇴계 이황을 기리는 퇴계학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철학 교수이면서 동양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그분이 전옥숙입니다. 이분을 놓게 된 것은 전옥숙 그분이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떠났답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고. 그러니 얼마나 이런 나이 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냥 미국을 그 시대에 50년대에 미국을 갔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유니온 신학대학원이라고 좀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신학 석사를 하셨던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분은 신학의 정통한 신학학자입니다. 신학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김용 위에 형이 있어요. 형님을 놓고 그 다음에 김용까지 놓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도로 이제 애들 오늘 얘기하죠. 본인이 우리 부모님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더 보기 위해서 나갔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퇴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동양학과 신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매 저녁을 그 자녀 셋과 부부가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 퇴계에 대한 거, 마틴 루터 킹에 대한 거, 루터에 대한 거, 거대적인 얘기를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것만 시켰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딱 한마디 엄마가 거대한 꿈을 품어라. 그런데 아버지는 반대였어요. 아까 아버지 얘기 나왔죠? 여러분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안 웃었지만 미국 사람들은 웃었잖아. 왜 웃었어요? 아버지는 거기 가서 고생해서 치과 의사가 돼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대학교 2학년, 브라운 대학교 2학년일 때 아들을 아까 이거 그죠? 드라이브 하면서 가다 뭐라고 그랬대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들은 엄마를 닮아가지고 나는 정치와 철학을 해서 정치로 나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영화에서 나왔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동양인이 그 얼굴 모습으로 나가면 누가 네 얘기를 들어주냐. 그러니까 뭐부터 벌어라? 돈부터 벌어라. 그래서 의대를 댕겨라. 그래서 브라운 대학을 나와서 하버드 의대 대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분은 대학원을 복수 전공을 했네요. 지금 대학원에서 참 어려운 건데 그것도 하버드에서 의대와 인류학을 복수 전공해서 인류학 박사를 받았으니 나이 30까지 참 치열하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물론 아버지의 역할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끝없이 거대의 담론을 어릴 때부터 키워놨더니 결국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도움은 아까 책 이름 제목이 뭐였냐 하면 Dying for Growth입니다. Growth, 성장하기 위해서 dying,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김용 그 팀에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의 공격 목표는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루스만 목적으로 하는 누구? 어디? 세계은행. 거기를 공격한 거지. 니들은 그 돈 갖고 성장만 쓰냐? 사람을 살려야지. 그죠? 그 책을 누가 보게 된 거고 오바마 측에서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그를 그대로 뽑아서 세계은행 총재로 삼았다. 지금 오늘 얘기는 그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냥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입니까? 아니면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은 뭐 느끼셨습니까? 요셉과 같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이 김용이란 이 산 사람을 위해서 이미 김용의 어머니 때부터 하나님은 섭리하신 거예요. 그 섭리를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즘 미국에서는 이번 이 영화 이후에 동양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 교육 중에 동양적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붐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옥숙 여사 그 박사가 그렇게 시킨 그 교육 동양적인 가치가 자기들하고는 좀 틀렸는데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에게 준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오늘은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좀 더 많은데 자기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저분들처럼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너가 누구냐? 너는 세상을 위해 네가 뭐를 해줄 수 있냐? 세상을 위해서 거대한 꿈을 품으라고 얘기했던 그 엄마의 얘기처럼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 속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리 잡음이 지금 인상을 만들고자 함입니까? 산상을 만들고자 함입니까? 사랑은 환경입니다. 환경.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속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했던 우리 한빈이를 보면서 떨렸겠죠. 떨리니까 그런 실수도 있겠지만 딱 하나 느꼈던 거. 기도를 시작하면서 서시를 읽고 시작할 정도의 그래 근본은 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겠지만 저는 참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그래 내 새끼가 진짜 내 새끼 같구나. 결국 내가 가르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20년 이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속에 그게 담겨 있구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최근에 전주에서 저한테 배웠던 어떤 어머니 중에 자기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상담 겸 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중에 끊었습니다. 왜 끊었을까요?
오직 그분은 머리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한 120석 이상 되는 요양병원의 사무장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전체를 다 하는 이사님이면서 그러니까 돈 관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자기 아들을 전북대 로스쿨을 보내가지고 그 길을 가고자 제가 이제 기억났겠죠. 어쨌든 예전에 그 나한테 가르쳐줬던 세법을 가르쳐줬던 그분이 기억나서 이제 도움을 청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끊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어떤 답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전북대 로스쿨 나와도 취업 안 됩니다. 대신에 하시려면 그걸 하면서 공인회계사 준비를 더 하든가 하나를 더 플러스 해야 그래도 지자리 차지할 겁니다. 그런 얘기했겠죠. 저는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고 그냥 제 바쁘다고 끊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많이 느낍니다. 야,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머리도 되는 사람들이 오직 지금 자기 사는 데만 몰입하고 있구나. 그 자기 사는데 몰입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과연 그 아들의 미래, 손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한 명 한 명도 당연히 하고 계시지만 아까 월드뱅크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구가 뭐였다고 했어요? 재우야, 아까 문구 뭐였어? 월드뱅크 들어가는 입구에도 딱 입구에 쓰는 문구. 우리의 꿈은 빈곤을 뭐 하는 것이다? 퇴치하는 것이다.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빈곤부터 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좀 극단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019년은 진짜 예수쟁이 한번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여러분 모두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를 바로 알아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커가면서 그것이 바뀌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인삼밭에 크던 인삼을 뽑아서 산삼밭에다가 넣으면 어렵습니다. 그 고통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어릴 때 넣어야 그나마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겠죠. 인삼 키우지 않고 산삼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의 얘기를 오늘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멘트. 만약에 그때 당시에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에 와가지고 3살짜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 너 뭐 될래? 손을 들었을 때 알았겠냐는 거죠. 그죠? 내가 세계은행 총재가 될 거예요. 누구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 삶이 그리 길지도 않잖아요. 저분이 이제 원래 한갑이신데 우리 나이로 그렇게 오래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그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뭐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런 간정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품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끝까지 심어줬던 그 메시지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문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쉬운 성경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한다. 영어 성경 NIV인데 For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가진 계획을 나는 안다. Declares the Lord.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declare, 선포하셨다. 선언하셨다. 그냥 말했다 정도가 아니라 선포했다. 선언했다. declares the Lord. 자, Lord,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plans to prosper. 번영이죠. 오늘 얘기했던 번영입니다. 번영. 자, you and not to harm. 손해를 입다, 해를 당하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이게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한테
그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는 그 계획은 뭐였냐 하면 번영이지 너한테 해를 입혀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해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나를 산산밭에 그 열악한 환경에 나를 집어넣은 것을 나를 죽이려고 거기 넣은 것이 아니다. 함 때문에 넣은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그다? 프라스퍼. 네가 진짜 번영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가 지금 너를 심어놓은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또 하나 있는데 plans to give you. 너한테 주고 싶다. 뭐를? hope, 희망과 and future. 미래를 준다. 희망도 주고 미래도 준다. 이걸 이제 위에 있는 그 쉬운 성경에서는 희망이 넘치는 미래라고 그랬어요. 결국 오늘 이 문구를 보면서 김용 어머니 전옥숙 박사가 그 자녀 3명을 키울 때 그 어린 나이부터 저녁 밥 먹을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했던 얘기가 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3 자녀를 모두 그렇게 키웠습니다. 김용 밑에 동생이 여동생인데 사회사업가입니다. 사회운동가. 여동생은 사회운동가. 큰형은 아버지한테 영향을 너무 받았나 봐요. 이 위암의 세계적인 권위자잖아요. 김용 형님은 위암의. 그래서 제가 사람 얘기해서 뭐 한데 결국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아, 요셉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수세기를 건너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시고 계시구나. 누군가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트렌드가 어느 날 그렇게 가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안 하면 손해야. 그래서 전부 다 모두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모두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 하나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 특히 종교 기독교 역사는 100년에서 120년 턴을 두고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이란 말이 뭐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것. 다시 돌아가서 옛날로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한 100년 지나면 또 그게 또 부패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어떤 분인가 제게 그랬죠. 왜 목사님은 자꾸 이런 설교만 하냐고. 지금은 제가 볼 때 남들 하는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를 깨달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진짜 우리가 맞아야 할 천국이 그곳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 바꿔주시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부터 3개를 한 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절 위에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쉬운 번역으로 합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게 한다. 그러면 밑에 NIV는 뭐에 가까워요? 위쪽 번역이 가까워요? 여기 쉬운 성경이 가까워요? 쉬운 성경이 더 가깝죠?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아주 거대한 담론이었습니다.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희망이었고 그 희망의 미래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함께 살리는 것. 특히 요즘같이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을 같이 살려서 함께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오늘 머릿속에 아까 제가 동영상 읽다가 스톱시켰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머리에 얼마나 영양분이 없어서 머리에 시냅스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 수 있을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모습을 띄었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도단노 공동체 이곳에 세우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그죠? 앞으로 30년 뒤 또는 20년 뒤에 똑같은 이 얘기를 한 분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는 미래였고 그 선포는 희망이었습니다. 항상 사람은 미래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듣고 생각하는, 또 우리 속에 생각하는 내가 잘 되는 그런 희망의 미래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함께 손잡고 뛰놀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김용 총재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봤지? 30년이 지났더니 그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졌던 그 사람이 내 도움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펼치고 살아가는 거 봤지? 앞으로 3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그 일을 너가 담당해야 해. 아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항상 기억하는 1월 1일 2019년의 우리의 삶이 오늘 봤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내 속에서 인삼의 성분이 아닌 산삼의 성분으로 무언가가 더욱더 솟아날 수 있는 2019년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세상에서 주는 물질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기쁨으로 풍성한 2019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